자, 이번 시간부터는 자유민주주의의 발전 과정과 경제 성장에 대해서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 3단원에서 처음 시간에 얘기했었죠. 대한민국 수립 이후, 즉 1945년 8월 15일 광복 이후 대한민국의 발전 과정은 크게 두 축으로 구별이 됩니다. 이 자유민주주의의 발전이라고 하는 1번 축, 그리고 경제성장이라고 하는 2번 축, 각각의 발전. 이 두 가지 축을 중심으로 이 대한민국 현대사를 이해하고 분석하는 게 꼭 필요한 과정입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넘어가서 보면, 자, 여기서 보게 되면 여러분들 최근에 봤던 영화 중에 영화 1987이라는 영화가 있었죠? 기억나나요? 1987이라는 영화 기억나요? 예. 본 사람도 있고 안 본 사람도 있을 텐데, 어쨌든 이 영화가 다루고 있던 지역이 바로 이 6월 민주항쟁을 이 영화가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루고 있어서요. 그래서 그랬다라는 걸 알아주시고, 이 6월 민주항쟁을 통해서 우리가 얻어낸 거는 직선제 개헌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알아주시고, 민주화 운동 과정의 제일 시작인 4.19 혁명을 비롯해서 그 이후에 여러 민주주의의 성숙 과정과 이 자본주의 경제가 급속도로 발달하는 과정에 대해서 같이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넘어가서 대중문화도 배우고 할 거고요, 이번에. 그래서 다음으로 넘어가서 첫 번째로 그 민주주의의 발달과 그 실현이라고 하는 두 파트를 함께 보게 되면, 첫 번째로 이 4.19 혁명은 1960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이 5.16 군사정변은 1961년에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민주화 운동이 있고 난 다음에 바로 군사 독재가 생겼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4.19 혁명의 배경과 의미, 그래서 핵심은 그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승만 정부가 여러 가지 긍정적인 일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6.25 전쟁을 잘 극복하고 여러 가지 상호 한미 방호 조약 이렇게 해서 안보적인 측면을 잘 세팅해주고, 그리고 원조 경제를 통해서 한국이 그 기아를 버틸 수 있게 하는 그런 여러 가지 긍정적인 부분도 있었습니다만, 그 대통령 선거 방식이나 이런 것들을 좀 자의적으로 바꾸는 그런 과정들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전쟁 중에 간접 선거 방식으로는 다시 당선되기 어렵다고 해서 전쟁 중에 대통령 직선제로 개헌을 통과시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군대와 경찰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 민주주의는 여러분들 이게 어려운 말로 표결이라고 하는데, 투표에 따른 결과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움직여야 되는데, 이 군대와 경찰을 동원해서 개헌안을 통과시킵니다. 그리고 다시 집권을 했고요. 그리고 그 1954년에는 잘못 얘기했네요. 1954년에는 중임 제한.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즘 미국 대통령 선거가 다가오고 있으니까 잘 알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한 번 더 출마를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중임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대통령을 2번까지만 할 수 있었는데, 이 2번 제한, 그러니까 이 2번까지 할 수 있었던 제한을 없애는 과정에서 이 4.4.5.입 개헌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 핵심은 그거예요, 여러분들. 이 4.4.5.입이라는 게 그냥 반올림이다라고 알아주시고,
그냥 반올림이다라고 하는 걸 일단 알아주시고, 여기서 보게 되면 203명 중에 3분의 2면 203명 중에 3분의 2는 요만큼이 돼야 되는데 3분의 2가 요만큼이니까 반올림해서 135명이면 된다. 반올림을 해가지고 이렇게 된다라고 주장을 한 거예요. 반올림해서 135명이 된 거다. 이런 주장을 했고, 이렇게 이 주장에 따라서 장기집권의 토대가 마련됩니다. 참 대단하죠. 그래서 어쨌든 이런 부분들은 이승만 개인의 문제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승만 대통령이 속했던 정당, 즉 지금으로 따지면 뭐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뭐 정의당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정당에서도 대통령이 자기 정당 안에 있으면 이익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에 어떻게 보면 찬성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가능했다라고 좀 알아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때 당시에는 민주당 즉 야당 그 대통령 후보가 갑자기 사망해서 다시 이승만 대통령이 재선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장기 집권의 시도가 차근차근 진행이 되었다. 그래서 이런 그런 장기 집권 과정이 일단 있었고요. 이 장기 집권 과정에 어떻게 보면 불을 지피는 일이 발생을 하는데 그게 바로 이 경제적 어려움이에요. 6.25 전쟁 과정에서 우리는 상당 부분 미국의 무상 원조에 이렇게 의지를 하고 있었어요. 자, 여러분들 무상 원조가 있으니까 뭘 알아야 돼요? 유상 원조를 알아야 돼요. 유상 원조. 이 유상 원조는 뭐고 무상 원조는 뭐냐? 이거는 갚지 않아도 되는 도움인 거고, 여기서는 갚아야 되는 도움인 거예요. 이 도움은 여러분들 뭐 물건이 될 수도 있고요, 뭐 돈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만 대부분 이때 우리가 받은 건 물건이었다. 뭐 우유가루, 그러니까 분유가루 뭐 이런 거, 그리고 뭐 밀가루 뭐 이런 거, 그런 것들이 많이 들어왔었는데 이게 감소하니까 어떻게 돼요? 많은 기업이 힘들어지고 실업자도 크게 늘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정부에 대한 불만이 높아졌다.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전쟁을 겪은 이 대한민국 정부가 겪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러던 중에 1960년 3월 15일 날 정 부통령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서 자, 여러분들 여기서의 핵심은 그거예요. 여기서의 핵심은 이승만 정부와 자유당이 이 조작을 통해서 합격하려고, 그러니까 합격은 좀 그렇네요. 이게 당선시키려고 했던 사람은 뭐냐면 이승만 대통령이 아니에요.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 이승만 대통령은 어쨌든 당선이 확실했어요. 근데 이때 나이가 굉장히 많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통령, 그러니까 같은 정당 소속이었던 이기붕 아저씨를, 같은 정당 소속이었던 이기붕 아저씨를, 얘가 정 대통령이고 얘가 부 대통령 후보인데 이 아저씨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이 3.15 부정선거가 나온 거다. 참 대단하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 권력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정말 이게 놓치기 쉽지 않은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나 봅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이 발생을 했고요. 그래서 이 과정 때문에 마산을 비롯한 전국 곳곳에서 시위가 일어났고, 그 과정에서 마산 시위 도중에서 김주열 학생의 시신이 발견되면서 더욱 전국적으로 격렬해집니다. 그래서 4월 18일에, 그리고 또 이건 또 여담입니다만, 그 이후에는 4월 18일에
시위를 했던 고려대 학생들이 폭력배의 습격을 받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에 반발한 시민들이 서울을 비롯해서 각지에서 대규모 시위가 벌어집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계엄령을 선포하고 군대를 동원해서 시위를 막으려고 했는데요. 이에 대학 교수들까지 시위에 동참하니까 결국 이승만 대통령은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4.19 혁명은 독재 정권을 물리친 민주주의 혁명이었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도 그 이후에 있었던 민주주의 그 민주화 운동에 그 엄청난 어떻게 보면 밑거름이 됐고, 그리고 이 4.19 혁명은 지금 헌법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3.1 운동과 4.19 그 이후에 나올 5.18 이런 부분도 그 현재 그 헌법 전문에 실려 있습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그 발전 과정에 있었다라고 이렇게 규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알아주시고요.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 부분을 보게 되면 시간이 없는 관계로 어머님을 뵙지 못하고 떠납니다. 이 부분 쭉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니면 누가 데모를 하겠습니까? 아직 철없는 줄 아시냐? 그래서 국가 민족을 위하는 길이다. 참 이런 중학생이었대요, 여러분들. 중학생.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국가와 민족을 위하는 너무 거창하다. 여러분 개인을 위하는 그런 합리적 선택이 무엇인지를 고민해야 될 때가 요즘입니다. 코로나 시국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잘 고민해보고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이런 4.19 혁명에 이런 학생들이 참여해서 뭘 하려고 했을까요? 장기 독재를 무너뜨리고 민주화를 이루려고 했다. 참, 이 민주화라는 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자, 지금까지 여러분들 우리가 이게 장면 내각이 갑자기 나오면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우리가 또 갑자기 또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갑자기 왜 내각이 왜 나오나. 이게 여러분들 그 이전에 우리가 했었던 이승만 정부는 그 이전에 있었던 이승만 정부는 대통령 중심제였어요. 그래서 대통령 중심의 삼권 분립. 그래서 이승만 정부는 대통령제였다면 여기서는 이게 의원 내각제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이 장면이라고 하는 이 분이 이루는 그 정당으로 그 내각 책임제, 여기서 보게 되면 혼동되지 않게 여기다 할게요. 이 내각 책임제로 이 헌법이 개정되고요. 이 헌법에 따라서 총선거를 실시한 결과 장면 내각이 수립됩니다. 그래서 장면 내각은 민주주의의 발전과 내세웠고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이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라고 하는 것도 수립하고 어떻게 나아가겠다라고 했는데 그런 것들이 이런 어떻게 보면 이게 수행되고 어떤 결과를 맛보기 전에 이 박정희라고 하는 분이 1961년에 일부 군부 세력을 데리고 군사 정변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후에 이 내각 자체가 붕괴되게 됩니다. 그래서 군사 정변으로 정권을 잡은 군인들은 반공과 경제 재건을 내걸고 여기다 이게 고유명사니까 이건 좀 알아둡시다, 여러분들. 국가재건 최고회의를 통해서 군정을 실시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 군사정부는 다시 이 대통령 중심제로 개헌을 하고 박정희가 선거에 출마해서 대통령에 당선됩니다. 1963년에.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그 시해 당하기 전에, 그러니까 암살 당하기 전까지 1979년까지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군정 포함하면 18년이고요. 대통령으로만 하면 약 16년 정도 되네요. 그래서 그런, 군정 한 2년, 그래서 약 18년 정도를, 장기 집권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알아주시고요. 박정희 정부는 경제 개발에 필요한 자금 조달을 위해서, 한일 협정을 체결합니다. 그래서 이때 요즘에도 그런 말 하잖아요. 이미 일본은 한국에게 모든 이 배상을 했다라고 하는 이유가 이런 한일 협정을 체결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미국과의 동맹을 강화하고, 그리고 미국과의 동맹을 강화하려고 했고요. 그 방법이 대표적으로 베트남에 국군 장병을 파견하는 겁니다. 파견이 아니라 파병, 하는 거죠. 그리고 67년에는 재선돼서, 장기 집권을 위해서 3회까지 할 수 있도록 헌법을 개정하고요. 1969년에. 그래서 다시 대통령에, 당선이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여러 가지 이렇게 장기 집권을 하면서, 좀 많은 패단을 가져오기도 했습니다만, 이렇게 뭐든지 이제 고이면 썩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했지만 여러 가지 나름의 이 빛과 명암이 존재하는 인물이기 때문에 교과서 이외에도 다양한, 여러분들 관심 있으면은 뭐 남산의 부장들이 나거나 요즘에 나왔던 영화들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은 참고해서 좀 이런 상황들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심도 깊게 생각해보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보게 되면, 다음 부분을 보게 되면, 그래서, 자, 여러분들, 이 베트남 전쟁이 끝날 때까지 한국군은 총 32만여 명이, 파병 다녀옵니다. 그래서 이 파병 다녀오면서, 많은 이런 장병들이 부상 또는 사망을 했고요. 그리고, 고엽제 같은 이게 일종의 농약인데, 피해자들이 나왔다. 그렇지만 이렇게 부정적인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서 받은 장병들의 월급, 그리고 차관, 이게 미국에서 차관 들여온 거죠. 이 차관을 통해서 경제 발전을 했다. 그래서 그런, 이런 피해자들이 생겨나는 것도 있었지만 이런 차관이나 이런 걸 통해서 경제 발전에 어떻게 보면 기틀을 닦았다라고 하는 것도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와서 보게 되면, 자, 세 번째로 당선된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박정희가 대통령이 당선되었으나는요. 그래서 세 번째로 당선됐는데 야당 국회의원들이 크게 늘어나게 되고요. 또한 경제가 불안해져서, 왜 불안해졌냐면, 이때 당시가, 세계적으로 봤을 때 그 오일 쇼크라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유가가 갑자기, 오펙이라고 하는 게 생겨나면서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우리나라는 예나 지금이나 원유든 뭐든 수입을 해서 그거 재가공해서 다시 팔아서 돈을 버는데, 우리나라가 이익 볼 어떻게 보면 비율이 쭈그러들게 되는 거죠. 그 재료가 비싸지니까. 그렇게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국제적으로는 냉전도 그러니까 완화되는 거죠. 경제가 불안해지고 이게 완화되면서 어떻게 보면 그 박정희 정부가 내세웠던, 내가 반공을 하고, 초기에 나왔었죠. 그 앞쪽에서 박정희 정부는 이 반공과
경제개발, 경제발전이라고 하는 요 두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계속 집권해 오고 있었는데 경제도 불안해지고 국제적으로 이 반공 질서도 약해지고 있었다. 그래서 새로운 이런 정치적인 이런 지향점을 만들기 위해서 10월 유신을 선포하고 헌법을 개정합니다. 그래서 유신헌법에서는 여러분들 고유명사니까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거는 통일주체국민회의라고 하는 걸 통해서 대통령을 간접선거 방식으로 선출하는 걸로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또한 대통령 중임 제한도 없어지고요. 그래서 사실상 영구집권이 가능해지게 딱 세팅을 합니다. 그리고 국회를 해산하고 대통령이 국회 해산권도 가지고요. 그리고 국회의원의 3분의 1을 임명하고 긴급조치권도 가지고 또 하나 교과서에서 얘기하진 않습니다만 여러분들 대법원장을 임명합니다. 누가? 대통령이. 그래서 그 삼권 분립이라고 하는 근간을 어떻게 보면 흔들 수 있는 이런 어떻게 보면 제도들이 생겨났다라고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도 여러분들 대법원장은 대통령이 임명해요.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그런 거 보면 아직도 그 이전 그러니까 유신헌법 때 생긴 제도가 이렇게 버젓이 살아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어쨌든 조금 다른 어쨌든 보완책이 필요해 보이고요. 그래서 유신 체제가 성립되니까 여러 가지 민주화 운동을 전개합니다, 여러분들. 그 언론, 노동, 학생 계층이 체제에 반대하는 거죠. 이게 독재 체제. 그래서 그렇게 했고요. 그렇지만 이 두 차례의 석유 파동, 그래서 물가도 상승하는데 실업률이 상승한다. 그래서 불만이 커져갔다. 자, 여러분들 이 두 차례의 석유 파동은 그 이전에 그 이전에 있었던 그런 어쨌든 경제 발전 과정에서의 문제가 아니라 순전히 외부의 이런 영향에 어떻게 보면 큰 영향을 받은 거죠. 그래서 그렇게 좀 알아주시고요. 그래서 76년에는 3.1 민주구국 선언도 발표가 되고 79년에는 부산과 마산에서 학생과 시민들이 유신 철폐를 요구하는 대규모 시위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부마항쟁이라고 부르고요. 그래서 이런 가운데 정권 내부에서 갈등이 발생했고요. 권력 내부에서.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피살되면서 11.6 사태라고 하는데 그 유신 체제가 끝나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보게 되면 이 부산 마산 지역이 제일 먼저 민주화 운동을 요구할 수 있었던 거는 어떻게 보면 6.25 전쟁에서 단 한 번도 어떻게 보면 점령되지 않았던 이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지역만큼은 그런 색깔론에서 좀 자유로울 수 있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 부산 마산 지역에서 제일 먼저 어떻게 보면 그 민주화 운동이라고 하는 게 발생할 수 있었다라고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신 체제 때는 뭐 여러 가지 장발도 단속하고 미니스커트도 단속하고 여러 가지 문화들이 있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통행 금지도 있었고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넘어가서요. 민주주의가 발전하다라고 하는 부분은 다음 시간에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